안녕하세요. 선두가 될 수 있는 하나뿐인 사회 선아쌤입니다. 자, 1단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울 내용은요. 여러분이 뉴스나 또는 인터넷 신문 기사 등을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 또는 법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 국가기관을 배우는 단원이 바로 1단원입니다. 크게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요. 행정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행정부의 우두머리는 바로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재는요, 이 국회에 관련된 이 중단원을 2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냥 내용을 나누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를 2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국회가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고 주로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두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중단원은요, 이제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원을 공부하게 되고요. 또 많은 친구들이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헷갈려 합니다. 2개 같은 곳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은요. 바로 대통령과 행정부인데요. 여러분이 뉴스나 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은 G20 정상회의가 있다 또는 G7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런 기사들을 봤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기사들을 곰곰이 이제 보면은 한 국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국가는요, 그 국가의 대표로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국가는 그 국가의 대표로 총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왜냐면요, 각 국가들의 정부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로 있는 나라는요, 이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로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또 반면에 이 총리가 이 한 나라의 대표로 참가하게 된 나라는요, 그 국가의 정부 형태가 바로 의원 내각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부 형태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이 정부 형태를요,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이 정부 형태에 따라서 한 국가의 대표자가 대통령일 수도 있고 총리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들은요, 이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기관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어 놓고요.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죠. 자, 이 중에서요, 사법부는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를 제외하고 바로 입법부, 행정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고 친하면, 융합적이면 우리는 의원 내각제라고 하고요. 반면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 형태를 우리는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포인트예요. 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부 형태를 구분하고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정부 형태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겠죠? 자, 이 정부 형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많은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형태는 꼭 잘 기억을 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왜냐면 용어가 조금 낯설고 어렵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이 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그림과 함께 정부 형태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의원 내각제는요, 먼저 국민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 의원들을 뽑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 의원들을 뽑아서 이 입법부, 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국민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이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배출한 정당이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정당을 우리는 다수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자리가, 그러니까 의원의 자리가 총 100석이라고 했을 때
A당이 이 100석 중에서 예를 들면 뭐 50석을 차지했고 B당이 이 의원 100석 중에서 뭐 30석을 차지했고 C당이 의원 100석 중에서 20석을 차지했다. 그러면 어느 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바로 A당이죠. 그래서 이때 A당은 우리는 다수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수당의 대표가 자동적으로 행정부의 대표에 해당하는 총리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부의 대표를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 내각제는요,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자동적으로 총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총리가 선출이 되면요, 이제 총리는요, 이 의원들 중에서 몇몇을요, 이 행정부의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행정부를요, 내각이라고 하고요. 이때의 장관들, 이 내각 안에 있는 장관들을 우리는 당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 내각제 이름이 그래서 의원 내각제예요. 이 의원들을 통해서 이 강요를 선출해서 내각을 구성한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원 내각제는요, 국민들이요, 선거로 의회 의원을 선출합니다. 자, 그러면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이 다수당의 대표가 자동적으로 총리가 되어서 내각, 행정부를 구성한다. 이게 의원 내각제가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의원이 구성이 됐어요. 이때 이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면 이 총리는 이 의원들 중에서 일부를 이 내각의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자, 이 의회에 있는 의원들 중에 일부가 이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입법부와 행정부가 친할 수밖에 없겠죠.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요,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교과서에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입법부에 있는 의회 의원들 중에 일부를 이 총리가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입법부에서 의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 행정부에서는요, 장관으로 일을 합니다. 즉, 의원으로도 일하고 장관으로도 일해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의회 의원이요, 장관을 겸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별표가 많이 나오네요. 자, 겸임한다라는 건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동시에 하는 걸 겸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장관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행정부에 해당하는 내각도요,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자고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법을 만드는 입법권은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만 이제 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회를 입법부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에 해당하는 내각도 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냐? 왜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의원들의 일부가 여기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들도 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부에 있는 내각 역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역시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의원 내각제는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냐? 만약에 이 행정부에 해당하는 내각이 일을 잘 못한다. 그러면 이 의회는요, 이 내각을 불신임할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너희 행정부 왜 이렇게 일을 잘 못해? 지금 국민들의 신임이 떨어지고 있지 않냐? 너네 다 내려와. 총리 너도 내려오고 장관들도 내려와. 라고 이렇게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 내각은요, 총사퇴를 해야 합니다. 총리도 내려와야 하고요. 장관들도 내려와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총리를 선출해야 되고 다시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의회는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함으로써 서로 견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내각은 어떻게 의회를 견제하고 있냐? 이 내각 같은 경우에는요, 의회 해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너네도 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네 안 되겠다. 해산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회가 해산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의회는요, 국민들에 의해서 뽑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선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선거를 실시해서 국민들이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고요. 이 의원들이 이제 이 의원들 중에서 이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다시 내각이 구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렇게 내각 불신 인권이라든지 의회 해산권을 통해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게 이 의원 내각제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자, 이 의원 내각제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장점은요.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서로 불신임하고 해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하려고 해요. 즉 국민들의 목소리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서로 불신인권을 행사하고 해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의원 내각제에서 이 정치인들은요. 항상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선거에서 내놓았던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책임 정치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바로 이 의원 내각제가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할 때 협조가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입법부에서 지금 의회에서 이런 법률안을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장관이 저 그 법 내용 알아요. 이 법을 잘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협조가 잘 돼요. 그렇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국정은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 보세요. 이 의회에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로 선출이 되죠. 자, 그러면 총리는 이제 장관들을 임명할 때 아무래도 자기가 소속한 정당의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의회에서도 다수당이 있는데 이 행정부에서도 그 다수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다수당이 자신들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고 또 자신들 마음대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그렇다 보면은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반대로 다수당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수당이 없다. 즉 여러 개의 정당, 여러 개의 소수 정당들이 이 의회 의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회 이제 의석이 100석인데 A, B, C, D 4개 정당이 25석씩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의견을 어떻게 좀 조율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국정 운영을 또 한 방향으로 합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정당들, 여러 소수의 정당들, 군소 정당이 난립하게 될 경우에는요, 국정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즉 정치적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의원 내각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제는 또 어떤 정부 형태인지 봐야겠죠. 자, 이제 그림과 함께 또 봅시다. 자, 이 대통령제 역시 국민들이요 선거를 통해 의회 의원들을 선출해서 입법부가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의원 내각제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또 큰 차이점이죠. 이 대통령제에서는요 행정부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이 대통령을요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정말 큰 차이점이죠. 의원 내각제에는요 행정부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이 총리를요 의회 다수당의 총리가 다수당의 대표가 자동적으로 총리로 선출이 되었었는데요. 이 대통령제에서는요 행정부의 우두머리를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요 선거를 2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원 내각제와 큰 차이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1번 합니다. 1번. 자, 그렇지만 대통령제에서는요 국민들이 선거를 2번 합니다. 의회 의원들을 뽑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뽑고요. 자, 이렇게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제에서는요. 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 행정부의 우두머리인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갖게 되고요. 또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라는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은 이제 장관들도 임명하면서 행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제예요. 자, 이렇게 국민이 각각의 선거로 의회 의원 선출하고요. 또 행정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선출하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행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대통령제에서는요, 이 의회도요, 국민이 선거로 직접 선출을 하고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각각 정당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각각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었다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국민이 의회 의원들에게도 정당성을 부여했고, 이 행정부, 대통령에게도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에요, 의회 의원은요, 장관을 할 수 없어요. 즉, 장관도요, 의회 의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의회 의원은요, 장관을 겸임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의원 내각제는요, 의회 의원이 장관을 겸임할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이런 겸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 내각에 해당하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대통령제에서는요, 행정부는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안을 제출하는 입법권은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제에서는요, 행정부는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정부, 대통령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바로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입법부, 의회에서요, 이제 법률안을 만들자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의결된 법률안은요, 이제 행정부, 대통령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지만 그 법률안은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통령이 이 법률안 좀 문제가 있는데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이 법률안 심사하고 의결하세요라고 법률안을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우리는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고요. 이 법률안 거부권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입법부의 권력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입법부 의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법률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때 대통령이 이거 다시 생각해봐 라고 해서 돌려보냄으로써 입법부의 어떤 권력, 의회의 권한을 견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회는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하느냐? 의회는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각종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중단원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왔다. 이때 우리 이제 이 의회가 동의권을 해줘야지만, 즉 동의를 해줘야지만 이 조약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또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뭐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려고 할 때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회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행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때 또 의회가 이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해줘야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고요. 또는 이 행정부가 국정 운영 잘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나 이 국정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또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 역시 이제 자세히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국정감사는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해요. 매년 정기적으로 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 의회 의원들이 행정부를 이제 좀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 왜 이렇게 집행했어요? 이런 거를 따지고요. 이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데 특별한 사안이 생겨서 좀 의회 의원들이 좀 이걸 조사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국정조사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런 대통령제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 이 대통령제는요, 내각 불신임권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이 대통령들이 안정적으로 임기를 채우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행정부가요, 자신들의 정책을 집행할 때 굉장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의원 내각제에서는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제에서 이런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때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배웠던 이 법률안 거부권. 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우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통령제도 단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동시에 부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대통령은요, 정말 많은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이 되면서 독재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행정부, 입법부가 만약에 좀 대립이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 이 대립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뭐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대통령제에서는 이를 해결할 제도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요, 대통령 임기 동안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 쭉 지속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만약에 대립이 발생했다. 이때 조정이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를 비교해 봤는데요. 요 그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림을 가지고 이게 어떤 정부 형태인지 여러분이 일단 잘 아셔야 해요. 그래서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거를 한 번 한다라는 거, 반면에 대통령제는 국민들이 선거를 2번 하게 된다. 요걸 포인트로 잡고서 어떤 정부 형태인지 맞추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냐, 이거 잘 알아야겠죠. 우리나라는요, 이 2가지 정부 형태를 섞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의원내각제 요소를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일부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민들이 선거를 몇 번 하게 될까요? 맞아요. 바로 2번입니다. 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요. 또 행정부 수반에 해당하는 대통령을 각각 선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있고, 또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에 또 참여해서 대통령을 뽑고 있죠. 이렇게 각각 선출을 하고 있고요. 자, 또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기 때문에요, 이 대통령은요,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자가 으뜸 원, 그리고 이 숫자가 머리수예요. 즉, 우리 국가 전체를 으뜸하는 우두머리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지위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행정부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역시 머리 숫자. 이 반이요, 반장할 때 반자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반장은 일반의 장, 2반 반장은 2반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의 장, 행정부의 우두머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했다라고 했죠. 왜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했느냐? 아무래도 이 대통령제에서는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다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과 뭐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에는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입법부, 행정부 맨날 싸우지만 말고 서로 협조해서 국가 정책 효율적으로 좀 운영해라 라고 해서 의원내각제 요소를 일부 도입했습니다. 이게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도입한 의원내각제 요소는 무엇이 있냐? 자,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 의원내각제 요소,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원내각제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냥 시험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있죠. 이 국무총리가 있는 게 바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있는 겁니다. 이 전통적인 대통령제에서는요, 국무총리가 없고요,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대통령 밑에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지휘하고 총괄하고, 또 대통령이 공석일 때 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즉, 이 국무총리가 의원내각제의 총리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무총리가 있는 거는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또 우리나라는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요, 장관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이에요. 그 전통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국민의 선거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각각 정당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의회 의원이 행정부, 그 장관을 할 수 없었고 또 장관 역시 의회 의원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국회의원 하면서 장관도 할 수 있고요, 국무총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의회 의원들이 장관을 겸임할 수가 있었죠. 바로 그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역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행정부 장관을 겸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행정부가요, 국회에 이러이러한 법 만들어보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 역시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적인 대통령제에서는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실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은 의회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원래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에 행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회가요, 행정부 소속의 사람인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자리에서 좀 물러나게 해달라.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일을 잘 못한다. 좀 그럴 때는 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국회가 건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의원 내각제 요소냐면, 대통령제는요, 각각 국민에 의해서 입법부, 의회 의원들이 뽑히고 행정부, 대통령이 선출되기 때문에요, 각각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거라 서로의 인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을 통해서 서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런 게 가능했었죠. 바로 그런 요소를 우리가 도입했기 때문에 국회가 행정부 내 인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이렇게 장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국무위원인데요, 이 사람들의 해임을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의원 내각제 요소 4가지, 요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헌법에 규정된 우리나라 정부 형태 보겠습니다.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근거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자, 먼저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제52조를 통해서 우리가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통적인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에 행정부 역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즉 제66조 1항과 4항을 보면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자,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기본적인 정부 형태로 채택했다라는 걸 이 제66조 1항과 4항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헌법 조항들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그럼 대통령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대통령은요, 2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방금 봤죠? 행정부의 우두머리인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수, 이게 나눌판. 그래서 행정부로 나눠진 곳,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기관을 나누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행정부의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우두머리로서 행정부에서 결정되는, 행정부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가 원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으뜸원, 머리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으뜸의 우두머리다, 이런 의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가 몇 년이죠? 맞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임기가 5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딱 한 번 할 수 있어요. 이걸 5년
단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한 번 했으면 더 할 수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좀 대통령을 이제 여러 번 할 수 있는 단임제가 아닌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자,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오랜 시간 이제 대통령을 역임을 하면서 이제 독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재를 방지하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5년 그리고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대통령은요, 지위가 2가지였습니다. 그럼 역할도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왜냐면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거든요. 자, 근데 구분하는 포인트는요, 행정부 수반. 행정부의 우두머리로 싸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 그 권한이 행정부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자, 반면에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은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를 대표하는 국가의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은요, 행정부를 넘어서서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바로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하나 볼게요. 자, 먼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요,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장을 임명할 수도 있고요,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서 행정부를 구성해요. 참고로 뭐 국무위원은요, 이따 공부할 거지만 이 행정부에서 하는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해요. 그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인데요, 보통 이 행정각부의 장관이라고 하죠. 그 장관들이 국무위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행정부를 구성하고요. 또 이 대통령은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기도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이 국무회의는요, 행정부에서 하는 중요한 회의예요. 이 국무회의에 이제 의장이 돼서 이제 이 국무회의를 이제 이끌어 나가고 또 많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행정부 수반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요, 법률안 거부권을 가집니다. 이 법률안 거부권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를 했었죠.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걸 승인하지 않고 이거 다시 생각해봐, 다시 심사하고 의결해봐 라고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 거부하는 거, 이게 바로 법률안 거부권이죠. 이 법률안 거부권이 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이냐? 이 법률안 거부권은요,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요,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 국군 통수권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에 해당이 되느냐? 자, 왜냐면요, 이 행정부 안에는 각종 다양한 행정 부서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국방부가 있어요. 이 국방부 안에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국방부 안에 있는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군 통수권 역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 중에 이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거 역시 바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나라 법 체계를 보면은 가장 상위법, 최고법이 헌법이고요. 그 안에 그 밑에 법률, 그리고 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이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이 대통령령, 명령이라는 걸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제정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것 역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이다.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에는 무엇이 있느냐? 방금도 얘기했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은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이제 아우르는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인 거죠. 한번 볼게요. 자, 국가 원수로서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사절을 이제 임명해서 외국에 외교사절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외국의 외교사절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 이를 맞이하는 이런 외교 활동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과 만나서 조약을 하고 외교 사절에 대한 이런 외교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약 그리고 외교 사절과 관련된 외교 활동은요,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해서 헌법기관을 구성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요. 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행정부와 별개의 국가기관, 헌법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장은 이제 사법부의 우두머리가 되겠고요. 헌법재판소장도 헌법재판소의 우두머리죠. 이렇게 행정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러한 역할은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예를 들면 헌법을 이렇게 좀 고쳐보자 이런 걸 제안을 하거나 또는 외교, 국방, 통일에 관련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 역시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를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좀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일 때 긴급 명령권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역시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우리나라의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해서 긴급 명령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긴급 명령권은요,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일반 명령과는 달라요. 이 긴급 명령권은요, 이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법률. 대통령령은 우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릴 수 있는 명령이었잖아요. 이 대통령령을 건너뛰어서 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권을 내릴 수 있는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부의 권한을 뛰어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 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계엄 선포, 요거는 학생들이 좀 요즘에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전 대통령이 계엄을 이렇게 선포했던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의미는 요즘에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국가에 반란 또는 내전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또 조치를 취해야 할 때는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은 군대가 행정권도 장악을 하게 되고요. 또는 이 사법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을 수가 있어요. 자, 행정권이 지금 행정부를 넘어서서 사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 역시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딱 어떤 역할이 나왔을 때 이거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다. 이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이다. 여러분이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행정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 행정부는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집행. 그리고 또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정책을 수립하고요. 이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국회가 만든 법이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국회가 만든 이 추상적인 법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이라는 걸 만들고요.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거죠. 예를 들면 도로상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도로교통법을 만들었다 또는 개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실행을 하는 게 행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도로상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음주 측정을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행정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행정부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 교재에도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가 있어요. 요거와 같이 여러분이 보면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먼저 행정부의 우두머리 누구죠? 이제 딱 자동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대통령입니다. 자, 대통령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예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이런 권한과 책임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휘 역할은 우리가 조금 전에 자세히 공부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학급에도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행정부 내에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또 다른 2인자 바로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이 국무총리는요, 이제 대통령을
보좌해요.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각부를 총괄합니다. 여러 행정부서가 있는데 이런 행정부서들을 지휘하고 조정하면서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가 공석일 경우가 있어요. 뭐 대통령이 아프다거나 또는 뭐 해외에 나갔다거나 또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근데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이런 공석일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 대행이라고 합니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는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행정부 내에 이제 중요한 행정부의 회의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무회의인데요. 자, 이 국무회의는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구성이 돼요. 여기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는 거고요.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국무위원은 이제 행정각부의 장관들이 주로 이제 국무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 국무회의는 어떤 곳이냐? 정부가 이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곳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교육정책, 이러이러한 교육정책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장관들과 또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입니다. 즉 이렇게 심도 있게 의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는요, 심의기관이에요.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드시 뭐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행정부 내에서는요, 다양한 행정부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육과 관련된 일이라는 뭐 교육부, 뭐 기획재정부, 국방부, 뭐 외교부, 통일부, 뭐 행정안전부, 굉장히 다양한 부서들이 국가의 행정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 맡아서 실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정부서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행정각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각부의 우두머리로 우리는 장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교육부 장관,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하고요. 이 장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이 행정부에 감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감사원은요, 대통령 직속의 행정부 최고 감사기관이에요. 자, 어떠한 일을 하냐면 국가에서 이제 돈을 쓰죠.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씁니다. 자, 이럴 때 국가가 이렇게 국가로 들어오는 수입 그리고 이 지출을 잘 썼는지 검사하는 역할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결산 검사라고 합니다. 결산 검사라고 해요. 행정부가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한 걸 정리한 걸 우리는 결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산을 딱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딱 정리를 해서 이게 좀 법대로 맞게 잘 썼는지 또는 뭐 이 계산상의 실수는 없는지 이런 거 1차적으로 이 감사원에서 결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회를 공부할 때 이것도 나올 건데요. 결산 심사라는 게 있어요. 의회에서는 결산 심사를 하거든요. 이 결산 심사와는 또 달라요. 이 결산 심사는 이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올바르게 썼는지, 뭐 낭비한 데는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거라면 결산 검사, 감사원이 하는 결산 검사는요, 좀 계산상의 오류라든지 법에 잘 맞게 집행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직무 제대로 했는지, 뭐 뇌물을 받지 않았는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그런 거를 감독해서 살펴요. 이걸 우리가 직무감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직무감찰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잘못한 공무원이 있다, 뭐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요.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감사원은요,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에요. 자, 옆에 요 그림 잠깐 볼게요. 보면 이게 대통령 직속의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업무를 지시하냐? 그건 아니에요.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지만 업무상으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행정부 최고 감사기관이지만 업무상으로는 독립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요 그림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자,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예요. 행정부. 가장 우두머리 대통령이 있고요. 또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각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행정각부들이 있고요. 이 행정각부들은요, 정부가 바뀌면 또 변하기도 하고 또 한 정부 내에서도 막 명칭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부 행정각부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각부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 행정각부의 우두머리를 장관이라고 한다.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감사원.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최고 감사기관이지만 업무상으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중단원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개념 설명 끝이 났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지만 복습 잘 하시고요. 이번 강의 완강 인증 질문은요. 우리나라 정부 형태 중에 의원내각제 요소 한 가지를 여러분이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랑은 4가지를 공부했죠. 그 4가지 중에 기억나는 한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과는 또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